Yeah, one hot dog with everything. 엄청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거든요. 보시죠. 네, 저희는 지금 센트럴파크에 들어갔습니다. 원위익 같은 영화 보면 이런 데서 막 죽이고 그러는 거 아닌가? 나도 몰라. 그냥 대체 방향만 아는 거지. 일단 잘 들어보세요. 지금 들으셨나요? 방송? 뉴욕 지하철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난 이거 나만 못 알아듣는 건 줄 알았거든? 미국 애들도 못 알아듣더라고. 이 방송이 너무 발음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일단 이 사운드 시스템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 알아듣겠다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되게 지저분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천정고가 무지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하철은 그래도 현대가 된 다음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 워낙 옛날에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일단 땅을 깊이 파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안반이 완전 단단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되게 천정고가 낮아요. 하여튼 되게 시끄럽고 이 운이 없잖아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하철을 탈 때 한 번 내려가고 난 다음에 소를 끊고 들어가고 한 번 더 내려가서 타잖아요. 여기 얼마 한 층밖에 안 내려왔는데 그냥 기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지하철이 낮아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지하철역을 가보시면은 기둥들이 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뉴욕 지하철에는 H형광이 되게 많이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건너편에 우리 기차가 다니는 그 중간에 지금 H형광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저 철불 구조가 간격이 거의 뭐 1점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저 간격이 되게 좁다는 얘기는 그만큼 옛날에 지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깊이도 되게 얕게 파여져 있고 그 얘기는 이 얼마나 오래된 그런 지하철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도 엄청 좁아요. 보시면은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위험합니다. 안전도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그래도 오늘은 좀 날씨가 따뜻한데 옛날에 제가 출퇴근할 때 이걸 타고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겨울철에 아침에 이 터널로 오는 바람이 정말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 기억이 많이 나네요. 1900년대 초반이지 않을까? 내가 나도 어느 정도 오래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보스턴의 지하철 만들어지는 그 기록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근데 사람이 삽질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지하철을 놓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언제 얼마나 오래된? 하여튼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 스피커를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 너무하지 않아 진짜? 그 코미디 영화 중에도 그런 거 있어. 이거 막 이렇게 너무 지직거리면서 들리잖아. 가지고 이거 방송하는 아저씨가 나왔는데 그 사람 목소리가 원래 지직거려. 그런 코미디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만 해도 울리잖아. 여기 소리가 진동과. 진짜 지하철은 정말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거 타야 됩니다. 앉을 수 있겠다. 지금 저희는 그 그레이스 파파야라고 하는 뉴욕에서 나름 유명한 핫도그집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어려웠던 시절에, 그러니까 맨하탄에 오면은 제가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게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사이공 그릴이라고 베트남 음식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인데 지금은 망하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보시면 이 센트럴 파크 근처에 왔을 때는 항상 이 그레이스 파파야 핫도그를 먹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Two with a little mustard and sauerkraut. Yeah, one hot dog with everything. One everything. And one Coke. Coke. One everything. Thank you.
직접 먹을 테니까 맛을 보세요. 드셔보세요. 약간 새콤하면서 그 안에 양파가 있는데요. 그 양파 달콤한 맛도 좀 있고 그냥 일반적인 케찹이 아니고요. 얘네들이 만든 독특한 약간 신맛이 나는 그런 케찹 성분이 있어요. 약간 칠리랑 토마토 케찹 섞은 듯한 느낌? 그리고 머스타드, 옐로우 머스타드가 있고 소세지는 되게 부드럽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맛은 이 핫도그 빵이 맛있어요. 약간 오븐에 구운 것 같은 껍데기가 약간 바삭하면서도 되게 부드럽습니다. 제일 좋은 건 역시 가격이 싸다는 것 같아요. 제가 먹었을 때보다 좀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긴 해요. 아까 제가 콜라랑 다 해서 5불 냈던 것 같은데 옛날에 1불 99인가? 뭐 2불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그레이스 파파야 이 핫도그 가게가 다이아드 3편에 나옵니다. 거기 공중전화 받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가게 앞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뉴욕에 오시면은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때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길거리에서 어줍지 않은 핫도그 드시지 마시고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요거 먹고 이쪽으로 두 블럭 걸어가면은 센트럴 파크가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구겐하임을 들어오시면은 티켓을 끊으신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램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산책하듯이 내리막길로 내려오시면서 그림을 감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알렉스 카스라고 되게 유명한 그 인물화를 주로 그리시는 작가인데 엄청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구겐하임 저희가 갔었는데 오늘 보신 것처럼 저희는 들어가자마자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쭉 올라가서 꼭대기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램프를 타고 내려왔잖아요. 오늘 알렉스 카츠의 일대기의 모든 컬렉션들이 다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엄청난 전시를 했는데 그거 보시면은 이제 초기 작품들이 저층부에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해서 가장 최근에 2020년도 작품까지 맨 꼭대기층에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 큐레이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게 하면 엘리베이터가 엄청나게 줄 서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시를 할 때는 보통 밑에서부터 보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아는 사람들은 그냥 일단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부터 보고 이제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는 거죠. 근데 이 구겐하임이 정말 얼마나 혁신적인 거냐면 이거 디자인하신 분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거든요. 근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우리 낙수장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유작이에요, 이게 거의.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르코르비제 같은 경우에도 미인테 타비타시온 같은 거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또 완전히 말년에 롱샹 성당 같은 전혀 새로운 걸 하시고 그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평소에 하던 것과는 좀 다른 형태의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의 컨셉은 정말 기발합니다. 자,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기 위해 가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미술품은 어디 있습니까?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벽은 방이 하나 있게 되면은 벽이 4면이 생기죠.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같은 데 가게 되면은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고요. 거기서 그림들을 쫙 봐요. 왼쪽 벽 다 보고 오른쪽 벽 다 봐요. 그러면서 그 방을 가로질러서 그 다음번 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방 다 보고 저쪽 방 다 보고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별로 안 좋아했던 거는 일단 아는 그림이 별로 없어요. 뭐 모르는 사람 초상화만 잔뜩 있는데 그거 다 보다 보면은 내가 이쪽 벽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고 봤던데 또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되게 시간 아깝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문제다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준 미술관이 구겐하임입니다. 그림을 전시하려면 벽은 필요한데 벽이 연속되게 하나의 벽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몇백 미터 되는 벽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벽을 몇백 미터의 건물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몇백 미터의 벽을 리본처럼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 램프의 경사로로 되어 있는 램프를 쫙 만들고 그런 다음에 바깥쪽으로 벽을 쫙 따라서 돌아가면은 그 몇백 미터의 그 전시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안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뻥 뚫려 있죠. 그 위에 천창이 열려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 햇빛이 쫙 떨어집니다. 근데 단면상으로 보면요, 아래층의 직경보다 위로 갈수록 조금씩 넓어져요. 이게 약간 저거 같잖아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콘처럼 이렇게 뱅뱅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은 그 전시벽을 따라서 경사로를 따라서 오면은 그 모든 벽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간 거는 옆에 구멍으로 이렇게 빠져서 다른 전시장도 보고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거는 증축된 부분입니다. 이게 전시가 너무 꽉 차니까 나중에 증축을 해서 옆에 박스를 하나, 제가 알기로는 찰스 바스메이라고 그 뉴욕 5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증축을 딱 멋있게 했죠. 그래서 밖에 들어갔다가 또 올 수도 있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오리지널은 딱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쇼킹한 디자인이었던 거예요. 전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항상 평평한 면에서 그림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직사각형의 그림을 벽에다 걸면 난 똑바로 서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데, 경사로에 있으니까 삐딱한 상태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걸어도 항상 삐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큐레이터들이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근데 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화가가 구겐하임에다 그림을 걸고 싶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걸고 싶어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건물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요, 1층이 있고 2층 슬랍을 치고 3층을 만들고 그 사이를 엘리베이터로 연결하는 게 현대 건축이에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평면도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명 팬케이크 플랜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팬케이크 집에 가면은 이렇게 한 판씩밖에 안 주잖아요. 근데 미국의 팬케이크 집에 가잖아요. 진짜 무식하게 한 7, 8장을 쌓아서 줍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그게 팬케이크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케이크 플랜처럼 돼 있는 공간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1층과 2층, 2층과 3층이 다 단절돼 있잖아요. 다른 층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홍콩 상하이 뱅크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릴 때 가운데가 뻥 뚫려 있으면 다른 층이 보여서 층 간의 교류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고 가운데가 뻥 뚫려 있으니까 다른 층이 보이는 걸 뿐만 아니고 그냥 연결돼 있어요. 그냥 한 층으로. 최근에 지어졌던 그 사나가 설계한 롤렉스 러닝 센터 같은 경우, 그런 거가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연결돼 가지고 모든 층이 연결돼 있죠. 혹은 그거보다 더 먼저 지어진 FOA라는 그 건축 설계 사무소가 만든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층이 막 연결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보다 몇십 년 앞서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야 우리가 하는 것들이 모든 층들을 연결한다, 이런 개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뭐 시애틀 라이브러리나 요코하마 페리 터미널이나 롤렉스 러닝 센터 대표적인 작인데, 그거보다 몇십 년 앞서서 구겐하임에서 이미 그거를 만든 거죠. 모든 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게 돼 있고, 거기서는 아까 장면에서 보이시다시피 내가 4층에 있어도 5층 전시도 이렇게 올라다 볼 수 있고, 앞으로 내가 내려가 볼 3층 전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흉내낸 게 사실은 베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베슬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계단으로 막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계단으로 된 게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 거죠. 약간 이 구겐하임의 공간 구조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구겐하임은 이렇게 연결 이렇게 하나로 돼 있다면은 베슬 같은 경우에는 숏컷으로 막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멀티버스 개념인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해서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막 그런 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겐하임은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혹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두 가지의 공간의 체험만 있다면은 그거를 더 다양하게 분열시켜서 선택할 수 있게 한 게 베슬인 거죠. 근데 서로 쳐다보게 하는 공간, 다른 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겐하임과 베슬은 다르면서도 같은 부분이 있는 그런 건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구겐하임의 특징이죠. 하여튼 이게 엄청나게 혁신적이어가지고 이 혁신적인 이거를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반대했어요. 근데 누가 좋아했느냐? 솔로몬 구겐하임이라는 사람만 좋아했어요. 이게 솔로몬 구겐하임이잖아요. 그 사람이 오너거든요.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해서 반드시 이렇게 지어라. 근데 분명히 자기가 죽고 나면은 사람들이 바꿀 게 너무 뻔하니까 유서에다 썼어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디자인을 절대 바꾸지 말고 그대로 지어라. 그래서 그 유언이 실행이 돼서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완성이 돼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너무 훌륭한 건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저희는 지금 센트럴파크에 들어왔습니다. 한 100만 평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공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센트럴파크가 그냥 원래 생태의 그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개울물 뭐 이런 것들은 다 호수도 마찬가지로 디자인되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프레드릭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고요. 그 사람이 설계한 방식이 픽처레스크라고 그래서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의 모습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자연스러운 그런 조경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이전 단계, 이 픽처레스크가 아닌 그 이전의 서양의 조경 디자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되게 기하학적인 형태였죠. 대표적인 거가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그러한 기하학적 형태의 정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르네상스 시대 때 그 로마 근교에 만들어진 뭐 티볼리 같은 빌라 데스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기하학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트럴 파크에 디자인된 픽처레스크 양식은 자연스럽습니다. 요거 좀 찍어주세요. 이 벤치들이 다 기증한 사람들이 있네요. 자기 부모님도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를 다 기증을 한 것 같아요. 2013년, 2017년.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 같은 데다가. 근데 웃기는 게 제가 이제 구청들하고 이런 벤치 놓는 프로젝트를 해봐서 아는데 그 내에서도 싸워요. 누구는 벤치를 놓고 싶어 하고 그 벤치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시설물 관리팀.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서 안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들 일이 생기니까 귀찮아가지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센트럴 파크의 유일한 단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커서 지금 이제 가로등 불빛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해 떨어지고 나면 사실 여기 위험해서 아무도 안 들어와요. 너무 위험해요. 왜냐면 쳐다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근데 저 펜슬타워 같은 높은 건물들이 좀 생겨가지고 조금 안전성은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쳐다본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사람이 조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되게 좋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해 떨어지고 나면은 좀 사용하기 위험한 그런 곳이 되죠. 존 윅 같은 영화 보면 이런 데서 막 죽이고 그러는 거 아닌가? 센트럴파크에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맨 처음에 센트럴파크를 기획했던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엄청난 100만 평이나 되는 땅을 공원으로 만들자고 했을 때 처음에 당연히 반대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당신이 이 센트럴파크를 만들지 않으면 그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 만들어야 될 거다. 그 돈 갖고 차라리 공원 만들어라 그 얘기죠. 너무 훌륭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쪽에 가면 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보트 띄우고 하는 그런 호수가 하나 있고요. 동물원도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실 센트럴파크가 엄청나게 큰데 북쪽으로는 할렘가 쪽하고 이렇게 다 있는 그런 안 좋은 동네랑 있는 데라서 좀 겁나서 잘 못 가는데 거기도 가면 뭐 엄청나게 멋있는 교회 같은 것들도 근처에 있고 너무 넓어서 이 100만 평이나 되는 거를 다 우리가 구석구석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이렇게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맨날 뛰는 사람들은 좀 많이 알겠지만 맨날 가는 그 스팟만 맨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주로 가는 데가 이 남쪽, 저쪽 리스칼튼 호텔이나 이런 것들하고 접해 있는 그 남쪽 사이드 그쪽에 많이 가죠. 컬럼버스 서클이나 이런 것들하고 접해 있는 애플 스토어도 한쪽 구석에 있고 그런 사이드 쪽으로 많이 가죠. 점점 유명해지는 것 같은데 빨리 나갈 그거 같은데 존 윅에서 7시부터 걸어도 저 빌딩이 안 가까워지는데?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숲이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그렇지 여름철에 오면 정말 좋은 게 이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은 주변에 건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도시에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나거든요. 아시겠지만은 맨하탄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정말 너무너무 골치 아파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면 되게 조용해지거든요. 야, 점점 공포영화스러워지지 않아? 길을 못 나도 몰라. 그냥 대충 방향만 아는 거지. 저 신호등 보인다. 저 멀리. 진짜 여기 밤에 오면 누가 죽여서 묶고 나와도 모른다니까? 갑자기 저 고성이 약간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성 느낌이 나면서 와 여기 예쁘다. 그러니까 저 공원이 저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겠어. 끝내주네. 와 예술인데?
제가 처음에 온 게 1994년도였었는데 그때가 이제 줄리아니 시장이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도시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었죠. 그때 범죄도 되게 높았고, 특히 42번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막 사창가들과 포르노 극장들과 뭐 마약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고 되게 범죄율도 높았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검사 출신의 이 줄리아니 시장이 했던 거는 거의 범죄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했던 방법, 그러니까 우리 뉴욕 가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낙서들 많잖아요. 그 갱단들의 낙서 이런 것들이 거의 뉴욕의 상징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 그래피티나 이런 것들도 다 없애고 하면서 했던 정책들이 쉽게 말해서 좋게 만들어서 돈 있는 사람만 머무를 수 있게 만드는 도시를 만드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가 많은 아티스트와 이런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많았잖아요. 소호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있어. 첼시 지역도 마찬가지고 뭐 그랬는데 사실상 그런 데가 이제 좋아지게 되면은 관광적인 명소도 되고 힙플레이스도 되는데 이 도시가 힙스터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도시로 점점 바뀌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은 이제 아티스트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뮤지션이나 아니면 무용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되게 볼멘 소리를 많이 했어요. 다 외곽으로 밀려나고 뉴욕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도시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그 양날의 검 같은 것 같아요. 도시가 좋아지면은 그러면은 살기 좋아지고 쾌적해지고 개발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원래 저렴한 돈을 갖고 살았던 그런 원주민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생기는 거고 그런 두 가지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게 뭐냐 하면은 엄청나게 태풍이 세지고 있거든요. 허리케인들이. 그래서 카트리나 같은 그런 허리케인들이 와서 미국 남부가 한번 크게 타격을 받았죠. 그런 것들 점점 세져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이쪽까지도 오거든요. 태풍이.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도시는 바닷가에 있는 데다 보니까 조수의 간만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만조가 됐을 때 허리케인이 불면 어떤 일이냐면은 물이 넘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해수면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에 태풍은 더 세지고 만조에 그러면은 특히나 이 맨하탄 남쪽에 있는 이 땅들이 물에 잠기는 일이 생깁니다. 이 맨하탄에서는 빅 U 프로젝트라는 거를 해요. 그 아래쪽 부분, 중간 이상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래쪽 부분만 물이 넘칠 때에만 그걸 막을 수 있게끔 뚝 같은 걸 만드는 건데 그게 뚝이 만들어지면은 너무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무슨 약간 스트릿 퍼니처 같이 만들어놔요. 그리고 범람할 때만 그게 가구같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벽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딱 막을 수 있게끔. 공원을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아름다운 스트릿 퍼니처 같은 장치들을 만들면서 물이 침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디자인을 해서 점점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베니스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징들이 그 건축의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베니스가. 그런 것처럼 뉴욕도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변화들 또 뭐 집가 상승, 뭐 세금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지형의 형태가 바뀌어 나가고 도시의 형태들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커버한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여기에 6년을 살아도 저는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 한 10%도 못 알고 간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공간도 너무 많고 정보가 없으면 못 가는 공간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힙지로에 있는 좋은 카페를 찾아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에 살더라도 정말 그들끼리만의 어떤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만 정보가 오가는 장소는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를 사귀기 전에는. 한 100명의 사람들이 뉴욕을 투어를 오시면은 사실은 100가지 다른 얼굴을 보고 갈 수 있는 도시가 뉴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역마다 특색들도 너무너무 다르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참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도시, 그게 이스트 빌리지가 됐던 아니면 어퍼 웨스트 사이드가 됐던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어요. 뭐 헬스키친 쪽이 됐던 아니면 뭐 첼시 에리어가 됐던 그런 동네들을 하나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에어비앤비를 찾고 그 로컬만 사실 잘 탐구를 하고 다니셔도 사실 얻는 게 되게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 때마다 다른 걸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계절마다 다 나름대로 좋아요. 뉴욕을 저희가 겨울에 왔잖아요. 여름에 뉴욕이 또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센트럴파크 너무 예쁘고요. 아주 파릇파릇하고 쨍한 그 뉴욕의 그 더운 날씨가 있는데 그게 또 되게 아름다워요.
옷차림과 이런 것들도 되게 훨씬 더 경쾌해지고 사람들이 지금은 추우니까 막 다 시커먼 코트만 입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이 느낌하고 또 완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겨울도 아름다워요. 눈도 내리고 뭐 이런 스산한 풍경이 또 어울리는 대도시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뉴욕을 찍었어요. 사실은 제가 출장이 이번에 보스턴하고 뉴욕이 있었는데 저희 촬영팀이랑 보스턴은 제가 가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스턴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 이 겨울철 모습이 아니고 5월달, 6월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뉴욕은 나름 겨울도 보여드릴 만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들이 아름답고 아시겠지만은 아까 우리 57번가 걸어 다니실 때 가로수도 없잖아요, 뉴욕은.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켓파크와 센트럴파크가 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겨울이 돼서도 아름다운 도시가 진짜 훌륭한 도시다. 여러분들 파리 같은 데나 런던 같은 데 가로수 때문에 아름답지 않거든요, 거기는. 건물 자체가 아름다운 거지. 서울은 여름이 제일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가로수가 다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낙엽 다 떨어지고 나면 진짜 허접한 그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죠. 화장 지운 얼굴이 쫙 드러나는 거죠. 맨하탄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나무가 없어도 봐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볼만한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요번에 그래서 특히 투어를 저희들이 돌 때 이런 자연 경관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좀 건물 중심으로 많이 돌았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저희가 맨하탄에 다시 올 일이 있으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뭐 브루클린의 강가에 있는 그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 뭔가 회전목마 있는 새로운 시설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를 또 한번 저희가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궁무진합니다, 갈 곳은. 그러니까 여러분 꼭 스폰서를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업과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스폰서를 대한항공이 스폰서해서 비행기 타고 가서 하나 투어에서 돈 된 걸로 여행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후토크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